아름다운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남는다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올라 세상 전체를 한눈에 넣어라. 이것은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 만난 사람은 갓 구운 빵이다. 인간관계를 하나의 과일나무로 보면 가족은 뿌리와 같다. 친척은 각각의 기둥이며 동창이나 오랜 친구는 그 친분의 깊이에 따라 굵은 가지를 지나 뻗어있는 가지다. 나무가 크고 굵다는 것은 깊이 있는 친분 관계나 인연이 많다는 의미로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잔가지가 많고 풍부성한 경우는 최근에 만나는 사람의 폭이 넓다는 의미다. 사람들은 흔히 우정의 깊이가 깊은 사람과 삶의 가치를 나누거나 사업관계에서 이득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무는 그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가지 끝에서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과실은 결과지에서 자라는데 대부분의 결과지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1년생 혹은 2년생 가지다. 3년 이상 된 가지에서 과일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비율로 따지면 감나무는 1년생 가지와 2년생 가지에서 거의 100% 과일이 열리고 3년생 이상은 아예 없다. 복숭아 나무 역시 1, 2년생에서 거의 모든 열매가 열린다. 노쇠한 가지들은 이런 1, 2년생 가지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뿐 직접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노쇠한 가지를 잘라내면 그 잘라낸 자리에서 새 가지가 자라나 그제야 다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인간관계라는 나무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사업, 연애, 정치 권력의 분배, 이념의 공유가 최근에 만난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근래 당신의 이득을 보거나 지식을 활용하거나 사업적 결정을 내린 것은 대부분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과 벌인 것들이다. 삶에서 성공하고 많은 열매를 거둔 사람은 이렇게 최근에 만난 사람을 잘 활용한 사람인 것이다. 물론 오랜 인연은 자신을 지탱하는 가지로 정서적養분을 준다. 하지만 오랜 인연은 검증이 됐다는 생각에 인연 자체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이렇게 오랜 인연에게 안주하는 나무에는 잎사귀도 열매도 열리지 않는다. 그런 인연은 검증이 됐어도 확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늙은 가지에서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새로운 가지를 만들지 못하는 나무는 굵어지다 안으로 구멍이 나고 그렇게 빈통이 된 뒤로는 이내 쓰러지고 만다. 오랜 인연에 안주한다는 것은 고착한다는 것이고 새로운 가지를 키우고 열매를 맺을 기회를 잃는다는 것이다. 결국 굵기만 키우다 고사하는 것이다. 물론 새로운 가지는 약하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정성을 다해야 하며 성실해야 한다. 약속을 잘 지키고 좋은 첫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하며 그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꽃이 피고 열매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새로운 인연과 단 한 번의 만남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상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 식당의 점원, 공항에서 만난 옆자리 승객, 각종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새 친구 등 모두에게 품위 있고 솔직해야 한다. 그들이 바로 내 인생의 꽃이요 열매를 가져다 줄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인생을 돌아보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주거나 거래를 열어주고 자본을 마련해 준 사건들이 모두 새로 만난 사람들로부터 나왔다. 어떤 이들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새 사업의 파트너가 되기도 했다. 또한 중요한 사업적 결정이나 판단 대부분이 만난 지 1년 안쪽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빚어진 경우가 다반사였다.
연애에 빠질 때도 늘 주변에 있던 사람이 아닌 낯선 사람과 시작하며 불과 몇 분 만에 인생 전체를 거는 청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당신이 처음 만난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에서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나 다름없다. 첫인상만으로 사윗감 혹은 며느리감으로 호감을 느끼거나 두 번째도 좋은 인상을 느끼면 무한한 신용을 저절로 부여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판매원에게 가장 소개를 많이 해주는 사람은 방금 차를 사간 사람이고, 식당에 새 손님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최근에 고객이 된 사람들이다. 집에 놀러 오는 사람들도 결혼한 형제나 자매보다 최근에 알게 된 사람들이 더 자주 들락거린다. 인간은 처음 보는 것에 매력을 느끼면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무시한다. 감정에 앞서면 논리는 감정에 가려질 뿐이기 때문이다. 나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방문했다는 그 유명한 프랑스 파리 빵집 스토레의 빵이나 긴자 키무라야에서 파는 앙금빵보다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다. 강력분과 우유, 생이스트, 그리고 약간의 소금과 설탕만 가지고도 우리 집 부엌에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다. 그 빵의 이름은 갓 구운 빵이다. 벚꽃을 소금에 절여 만든 앙금이 없어도 갓 구운 빵 냄새가 진동하는 내 식빵보다 마실 수는 없다. 내 빵은 껍질이 부드럽게 바삭거리고 손으로 집기에 약간 불편할 정도로 뜨겁고 안을 자르면 하얀 김이 사르르 빠져나오며 탄수화물을 구운 고소한 냄새가 은은히 밀려오기 때문이다. 나는 갓 구워 아직 뜨거운 빵을 칼로 자르기도 전에 손으로 쭉쭉 찢어 먹는다. 나의 부엌 한편 오븐에서 바로 나온 갓 구운 빵을 이길 빵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새로운 인연은 인생에 있어 갓 구운 빵과 같다. 신선하고 맛있으며 그 모습에 상관없이 가장 아름다운 대상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바뀌는 두 가지 계기는 새로운 곳에 살게 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이 두 가지가 한 번에 바뀌는 경우가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이직할 때다. 이런 경우라면 누구든 순식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결국 환경이 바뀌거나 최근에 만난 사람이 나를 바꾸고 성장시키며 삶을 윤택하게 혹은 거칠게 만든다.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는 이렇게 한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내성적이거나 사람을 사귀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사회에서 열매를 맺기 힘들다. 사람 자체가 열매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교성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점잖고 품위 있는 행동을 유지하면 진지한 새 친구를 만들 수 있다. 기존의 친구들이 이미 사귀어 놓은 친구들과 친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오히려 허풍스럽게 여기저기서 친구들을 만드는 것보다 실속 있게 새 친구를 만들 수 있으니 말이다. 내게 충분히 호감을 느끼고 편하게 연락하여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친구가 많은 사람은 성공한다. 그리고 그 성공이 친구들 사이에 자랑이 된다면 그는 더 크게 성공할 것이다. 성공은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나야 그 가치가 온전히 나타난다. 혼자 뭔가를 발명해 성공하는 사람은 그 자산이나 사회적 명성이 제 가치를 못한다. 함께 즐기고 기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친구가 너무 많으면 실속 없는 일이 많이 벌어져 실제 성과를 이룰 사건 자체가 없어진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사과가 열리는 가장 적합한 잎사귀 개수가 50개인 것과 같다. 잎이 너무 많으면 햇빛 부족으로 열매의 당도와 색깔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과실수는 정기적으로 가지를 과감하게 솎아내고 일부를 아주 잘라내는 전정 작업을 해준다. 웃자란 가지나 도장지라 불리는 나뭇가지는 세력이 왕성해 지나치게 자란 가지다. 굵고 잎은 크나 전체적으로 연약하고 나무 모양도 고르지 않아 잘라내는 게 일반적이다.
그대로 두면 주요 가지로 가야 할 양분을 흡수해 버리는 경우도 생긴다. 바로 가족이 피해를 보는 경우다. 따라서 친구 관계도 현명한 전정 작업이 필요하다. 전정 작업을 통해 양분과 잎의 숫자, 나무로 들어오는 햇빛의 양을 조절해 균형 잡힌 과실수로 자라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친구가 아무리 큰 도움을 준다 해도 지나치거나 무례하거나 우정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사람은 가지를 치듯 잘라내야 함을 뜻한다. 또는 너무 많은 이슈로 실상 쓸모없는 잡다한 에피소드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때도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소홀히 하면 상품성이 떨어지고 맛없는 작은 과일을 맺거나 나무 전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 때론 바람에 큰 가지를 부러지게 만들 수도 있다. 결국 남과 어울리다 가죽을 버리는 경우와 같다 볼 수 있으니 언제든 그 현명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 10가지 호칭과 1가지 사명.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호칭은 참 여러 가지다. 사장님, 대표님, 회장님, 의장님처럼 사업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과 여보, 아빠, 이모부, 오빠, 형, 승호씨 등의 친족이나 친구 그룹들이 부르는 호칭이 있다. 그런데 지난 2년 전부터 나를 부르는 호칭에 변화가 생겼다. 공개 강연이나 대학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 선생님, 스승님, 교수님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간혹은 멘토님이란 호칭을 쓰는 사람도 생겼다. 내게 직접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페이스북이나 메일을 통해 교수님, 스승님이라 부르며 인사를 건넨다. 한국에서는 호칭이 관계를 정립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기에 미국처럼 미스터 짐 이렇게 통일할 수 없음을 잘 안다. 이런 다양한 호칭 중에 가장 자부심을 주는 것은 아무래도 스승님, 교수님 같은 호칭이다. 대표님, 사장님, 회장님이란 용어가 흔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을 가르친다는 의미의 호칭들이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다. 나는 지금 한국에서 사장을 만드는 사장 노릇을 하는 중이다. 내 수업에서 한국에서 제법 인정받는 중견기업 대표부터 창업을 꿈꾸는 직장인, 사업가가 되고 싶은 장사꾼, 선생님들, 각종 사자로 끝나는 전문직 사람들, 미래의 청년 기업가들이 모여 있다. 2주에 한 번씩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강의한다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강의를 듣기 위해 부산이나 거제도, 멕시코와 필리핀, 중국을 매주 오가는 제자들도 있으니 강의에 대한 자부심으로 힘든 것을 잊는다. 그렇게 나는 1년에 2차례 16주씩 강의를 하고 있다. 돈을 받고 일하면 직업이지만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란 말이 있다. 또한 직업으로 일하면 급여를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했다. 이 일이 근래 나의 소명이고 선물이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 말하지만 나는 내가 가진 재산이 내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높이 쌓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라 멀리 언 것도 성공이기 때문이다. 강연을 하다 보면 참석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까 짐작되는 분들이 꽤 있다. 그러니 많은 부와 큰 사업을 무기로 성공을 자랑할 처지가 아닌 것이다. 오히려 어떤 때에는 내가 가진 것이 부끄러울 뿐이었다. 자연스레 내 고민은 회사를 위해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로 옮겨졌다. 단순히 기부나 의견을 나누는 일 정도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기로 한 것이다. 그 무렵에 중앙대학교의 권창심 교수가 찾아와 중견 기업가들을 글로벌 경영자로 만들어줄 사람을 찾는다고 했다. 돈을 넘어 소명이 될 만한 일이었다. 내 할 일이 생긴 것이다. 나는 자신의 직업을 장사꾼이 아닌 사업가로 바꿀 의향이 있고 매출을 500억부터 1조까지 키울 사람들을 공개 모집했다. 학교를 통해 선의의 의도를 가진 사업가들을 만들어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힘은
인간이 가진 권력 중 가장 큰 권력이다. 즉각적이며 매우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 힘이 미친다. 사장이 직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떤 현실적인 권력보다 즉각적이며 강력한 것과 같은 이치다. 나는 이 점을 주목했다. 사업가가 사업의 목적을 자신의 자산을 모으는 일에만 두지 않고 선의의 의도를 유지시켜주는 것에도 힘쓰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이런 시대 정신을 이해하고 따를 때 내가 가진 모든 사업가적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인맥을 통해 그들이 백만장자, 천만장자, 억만장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싶었다. 이전부터 최근 학교를 통해 배출된 제자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과 직업군으로 확대됐다. 수백의 제자는 수천의 사업체로 다시 수만의 직원들과 이어져 있다. 조 단위 비즈니스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부터 수천억, 수백억 매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도 많다. 일부 제자들이 해외 여러 나라의 사업체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제자들의 회사 직원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사장님이 바뀌었다는 소리를 할 때 그때마다 보람을 느낀다. 사장들이 직원이나 고객 혹은 경쟁자까지도 유기적 협력 구조로 이해하고 사업을 시작한 까닭이다. 나는 기업가가 기업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적자 생존이나 약육 강식, 자연 선택이라는 말이 있다. 적자 생존,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사라진다는 의미다. 강자에게 먹힌다는 약육 강식이나 적응하는 생물은 생존하고 나머지는 저절로 사라진다는 자연 선택 역시 강자 중심으로 살아남는다는 뜻이다. 산업계나 기업도 이런 생태 이론과 유사한 행동 형태를 신봉했다. 업계 선두로 올라선 뒤 후발 주자를 죽이는 일을 자신이 사는 방식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생태계에서조차 다윈의 이런 이론들은 도전을 받고 있다. 다윈의 이론상 경쟁자에 대한 협력은 곧 진화론에 역행하는 행위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살아남은 생명체들이 많다. 마틴 노악과 로저 하이필드가 함께 쓴 초협력자는 인간을 최고의 협력자라고 말한다. 그 협력이란 공동의 목적을 위한 단순한 협력에 그치지 않는다. 평판, 혈연, 배려, 믿음, 관용, 너그러움 같은 특성들이 다윈의 배신 전략보다 이익이 되는 상황이 더 많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진화론에 따라 선택과 변이라는 두 개의 원칙만을 유용하게 봤다. 하지만 협력이야말로 성장의 가장 유용한 방법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치열한 산업 경쟁에서 공생과 협력은 오히려 가장 근사한 성장 모델이다. 기업은 사회 문제를 일으켜 이윤을 창출한다. 기업은 공해를 줄이려는 노력보다 공해를 만들 때 더 많은 돈을 번다.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설치들은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안전장치를 무시하는 작업 환경은 기업에 더 많은 이윤을 준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안전장치를 무시하는 작업 환경은 기업에 더 많은 이윤을 준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지금은 전통적으로 이런 방식으로부터 수입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오히려 사회 문제를 풀어나갈 때 이득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다. 그야말로 진정한 이윤이라는 것을 말이다. 실제로 공해와 매연을 줄이면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체로 바뀌어 이윤도 증가한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사고를 예방할 때 더 많은 기업 이익이 창출된다는 게 밝혀졌다. 공생과 협력은 돈이다. 이것은 곧 사회 공정성이다. 경제적 효율에서도 이익으로 되돌아온다. 직원이 행복하고 근무량을 조정하며 복지에 힘을 쓰면 곧 기업의 이득이 된다. 건강한 직원들은 더 생산적이며 결근이나 이직률이 낮기 때문이다. 그렇다. 협력, 공생, 공정은 새로운 이익의 막강한 도구다.
기업이 야박하게 행동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이익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점점 더 많은 경우에서 그 생각이 틀렸음이 확인될 뿐이다. 결국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나는 기업의 대표들에게 혼자가 아닌 함께 이기는 법을 가르치고 싶었다. 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업이 회사, 직원, 고객, 경쟁자, 협력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유기적 사업 환경이 되게 하라 독려한다. 이것이야말로 이 거친 사업계에서 가장 멀리, 오래, 그리고 높이 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제 억지로라도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 온전한 승자는 없다. 경쟁자를 없애면 다음날 다른 경쟁자가 나타날 뿐이다. 서울에 있는 우리 회사 매장에는 고객은 물론이고 경쟁업체까지 모두가 마음껏 사진을 찍어도 된다는 안내문을 걸어놓았다. 나는 경쟁자가 우리 업체를 모방하고 발전하는 것을 방치한다. 그런 경쟁자들은 오히려 비열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며 그 경쟁을 통해 산업 전체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협력과 배신이 공존하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나타나도 협력은 여전히 가장 최고의 전술이며 전략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받아들인 제자를 선의의 의도를 가진 사업가로 규정한다. 이런 선의의 의도를 품은 사업가들이 사업을 키울수록 그들의 힘과 영향은 점점 커진다. 실제로 많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직원을 백만장자로 만들 꿈을 꾸고 있다. 실적을 나누고 멋진 자동차를 사주고 여행으로 보상하는 등 지극히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이기적 욕심을 채울 수 있음을 배워가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권력이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기에 그 힘의 크기를 늘리고 사용함에 옳은 가치를 부여하고 싶다. 나는 감히 이들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리라고 믿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의 천국을 꿈꾼다. 스승의 품격. 남을 가르친다는 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가장 위험한 일이다. 작은 교훈 하나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 말이다. 만약 옳지 못한 뭔가를 배운다면 한 사람의 인생에 커다란 상처가 될 수도 있다. 더불어 수정할 기회를 영영 갖지 못해 비뚤어지게 자란 나무와도 같이 될 수 있다. 교훈에는 행동이나 생각의 근본 체계를 세워주는 하드웨어가 있고 방법이나 노하우를 전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다. 좋은 선생이라면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가르치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사람은 음악으로도 사랑의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다. 수학이 진리 탐구의 기준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춤을 통해 정열도 배울 수 있다. 투자로 욕심과 절제의 능력을 얻거나 SNS로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 형성 방법과 예의를 배울 수 있다.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이든 그 위치에 서는 순간 배움을 청한 이들의 인격적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니 가르치는 사람은 무엇을 가르치든 삶의 모범이 돼야 하고 더 높은 자기 표준을 가져야 한다. 가르치는 사람이 음흉한 내면을 가지고 교훈을 일삼으면 결과는 뻔하다. 마치 서서히 독을 먹은 듯 점점 위축되거나 그 선생에게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어떤 일이든 정답이 그 선생에게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되니 발전은 먼 얘기다. 물론 모든 걸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은 없다. 그러니 가장 훌륭한 선생은 자신을 뛰어넘도록 가르치는 사람이다. 자신의 어깨를 내주어 담을 넘도록 받쳐주는 사람인 것이다. 그들은 제자가 자신을 뛰어넘을 때 가장 기뻐한다. 자신에게 배운 사람을 본인의 담장 안에 가두고 그 이상 높이 날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선생이다. 스스로 자각하며 응용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 성과를 이뤘을 때 함께 기뻐하고 칭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스승이다. 가르치는 사람은 때로 자신의 무지를 숨기려 할 때 거짓을 가르치게 마련이다. 모르는 것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배움을 받는 사람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법이다.
하지만 명성이 쌓일수록 모든 걸 다 아는 채 해야 한다는 늪에 빠지기 쉽다. 다 아는, 해답을 가진 사람으로 비춰주고 싶다는 욕망에 검증되지 않은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우르르 끌고 다니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서슴지 않는다. 제자의 성공보다 자신이 유명해지고 칭찬받기 위한 가르침을 앞세우니 재미있는 흥미거리를 채워 넣기 바쁘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자신의 일인 양 말하면서도 두려움조차 갖지 못한다. 이런 교육의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배우는 사람에게 돌아온다.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 역시 치명적 자괴감과 상처를 입기 마련이다. 그러니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이 검증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그 외의 것들로 누군가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 지식을 넘어 그 내면의 의도로 지혜에 이르도록 가르치는 선생이 많지 않다. 결국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 모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최고의 선생은 경험하고 검증된 것을 가르치되 자신의 가르침을 유일한 진리인 듯 막아서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경계를 넘어 성장하고 그것이 학문이든 사업이든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할 수 있다면 온 힘을 다해 선함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스승이 갖춰야 할 가르치는 자의 품격이다. 올바른 스승은 온 힘을 다해 선함을 가르쳐야 한다. 고독, 그 쓸쓸함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독하다. 세상에 마음 나눌 친구 하나 없고 같이 자란 형제나 자매도 살갑지 않다. 배우자는 남이나 다름없다. 공허한 마음이 가득 차고 결국 자식밖에 없다며 정을 붙여 길러도 다 자란 아이들은 오히려 멀리 도망간다. 누구 탓일까?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자신이다. 고독하다 못해 외로운 상황의 근본적 이유는 모두 자신에게 있다. 아는 사람은 많은데 마음 나눌 친구가 없다는 사람은 친구를 먼저 찾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먼저 친구하자고 다가서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친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가장 고민하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음 나눌 친구가 없다고 말한다. 자신이 고독하다고 느끼는 내면에는 자신에 대한 집착이 있다. 나는 고결하고 근사한 사람이라서 함부로 남에게 나아가기에는 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항상 공손하고 아랫사람에게 존대를 하지만 가깝지 않은 사람에겐 너는 여기까지야. 내가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있으니 너도 예의 바르게 행동해. 더 가까이 더 이상 오지 마. 라고 말할 뿐이다. 이런 사람들이 상점에서 직원들을 대할 때의 냉랭함이나 가벼운 실수에 대해서도 싸늘해지는 것을 보면 그때야 비로소 본성이 나온다. 자신은 결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하나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홀로 피해자 역할을 하며 자기 자신조차 속이고 있는 것이다. 제법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친구가 없는 경우가 다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많은 적을 만들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 되고 만다. 하지만 자신을 놓고 다가서는 순간 많은 진지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자신을 구해주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고독을 즐기는 인간은 그리 많지 않다. 고독을 즐기는 척하며 자신의 편협함을 가리며 고상함으로 위장하고 있을 뿐이다. 모든 인간은 마음을 나누고 살을 어루만지고 공감하고 존중받으면서 생의 가치와 행복을 느낀다. 그렇게 함으로 느끼는 행복이 부에서 오는 행복보다도 강한 기쁨을 준다. 더는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했다고 불평하지 말라. 세상이나 사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변한 것은 당신이고 이를 고칠 사람도 당신이다. 고독이 어찌 즐거울 수 있겠는가. 사기와 사이비 선생의 공통점.
가르침이란 어떤 경우라도 삶에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한다. 좋은 영향을 주었다면 그것은 몸으로 나타난다. 실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인도의 한 철학 유파는 질병에 걸리는 것을 그들의 학문에 위배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아픔이나 질병은 원래 세상의 생명 원리에서 질서를 벗어났다는 말이기에 옳지 않다고 받아들였다. 옳은 신념에 기초한 밝은 가르침이라면 인간은 건강하다. 왜냐하면 옳은 가르침은 인간에게 행복을 주고 행복한 사람은 건강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정신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게 육체와 연결되어 있다. 흔히 몸이 아프니 마음이 우울해졌다고 하지만 마음이 우울해서 몸이 아파졌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마음이 우울하면 면역력이 약해지며 병이 생기기 마련이다. 육체의 대부분의 병은 마음에서 온다. 스트레스가 원인이고 스트레스는 잘못된 가르침과 순리에 역행한 결과다. 마음속 고난은 몸의 정상적인 활동을 저해하고 질병을 만들고 별것 아닌 병을 큰 질병으로 키우기도 한다. 거의 모든 질병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의 불성실에서 기인한다. 질병은 우리가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탓이다. 평소 섭취하는 음식과 습관만 바꿔도 꽤 많은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아침이면 많은 TV 채널에서 갖가지 질병에 대한 공포를 담은 방송을 한다. 미리 알면 대비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꽤 많다. 하지만 병에 대해 유난히 걱정이 많은 일명 건강 염려증 때문에 병이 생긴다. 건강에 대해 잡다한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더 자주 다니는 것처럼 말이다.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들은 유난히 여러 병을 옮겨가며 앓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낙천적이고 순수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병에 걸리는 비율도 적지만 걸려도 쉽게 회복한다. 마음의 불안, 분노, 질투, 탐욕과 같이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상처가 되는 감정을 지속하는 육체는 건강할 수 없다. 소화불량, 관절통, 두통, 불면증, 화병, 우울증은 내가 만드는 병이다. 타박상이나 골절상을 제외한 거의 모든 병은 스스로 만드는 병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박상이나 골절상에도 마음의 찬 근심 때문에 부주하여 생길 수도 있다. 나는 몇 년 넘게 고생하던 알레르기를 마음을 받고 한순간에 나 스스로 낫게 한 적이 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은 없는 알레르기가 유독 나에게만 있는 건 내 마음이 약해서라는 결론이 있었다. 몸의 저항력이 약해진 탓인 게 분명했다. 나는 즉시 옷장 안으로 들어가 몸을 위로하며 따뜻하게 안았다. 그날 이후 몸은 정상이 되었다. 필요 이상의 불안이나 흥분은 몸을 약하게 하며 모든 바이러스에 무력해지게 만든다. 몸이 무력해지면 모든 병은 들어오고 나가질 않는다. 자신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몸에게 옳지 않은 많은 실수들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행인 건 병의 시작이 마음이듯 그 치유도 마음부터라는 점이다. 이미 아픈 몸은 마음으로부터 병을 고치기 시작한다는 것조차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마음을 다스리고 화를 누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용서하면 어떤 병은 그 자리에서 어떤 병은 얼마 후에 사라져버린다. 평온한 마음과 명랑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잔병조차 없다. 반면 매사를 걱정하고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늘 이런저런 병을 달고 산다. 그래서 건강과 성공은 짝이다. 좋은 가르침과 건강도 짝이다. 선생이 건강하지 않으면 분명 그는 학문을 이용해 권위를 부리거나 자기 울타리에 제자들을 가두려는 욕심꾼일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건강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든 태권도를 가르치든 아주머니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든 노인정에서 댄스를 가르치든 마찬가지다. 무엇을 가르치든 선생은 활기 있고 목소리가 맑고 움직임이 씩씩하며 걸음이 단정한 사람이 최고다. 특히 명상, 종교, 철학,
윤리, 고전 등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다. 이는 마치 돈 한 푼 벌지 못한 사람이 주식을 가르치는 것과 같고 제 얼굴도 못 다루면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와 같다. 자본이 더 있었더라면 내 투자 원리를 적용해 거부가 됐을 거라는 말이나 원래 피부가 안 좋게 태어났다는 건 변명일 뿐이다. 선생의 가치는 얼마나 아름다운 내면을 가졌는가에 달려 있다. 나는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주식을 매입할 때 장부보다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의 태도와 생각, 직원들의 충성도,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것을 보고 투자 여부를 판단한다. 장부는 속일 수 있어도 보이는 모습은 속일 수 없다. 보이는 모습은 속사람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직원을 평가하거나 승진을 시킬 때도 건강이 큰 기준 중 하나다. 만약 조직의 책임자가 최근에 병원을 자주 들락거린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 전체 조직을 유심히 관찰한다. 그렇다. 건강은 사유의 반영이다. 나쁜 습관을 바꾸고 폭식이나 과식을 금하고 술, 담배를 절제하며 집안 출입을 일정하게 하고 함부로 사람을 사귀지 말고 가족을 먼저 보살피고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운동을 하고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실제 삶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면 그가 가르치는 모든 것은 허상이 된다. 내 몸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데 그 가르침을 어디에 쓴단 말인가? 그것은 사기다. 선생인 사람들은 이 충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선생을 찾은 이에겐 이 충고가 기준이길 바란다. 수줍은 많은 사람도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지도자로 불리는 사람 중에 겉과 속까지 지도자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의외로 내가 지금까지 만날 리더 중에는 자신을 자신 있게 리더로 여기는 사람이 드물었다. 직원 수가 수천이 넘는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들 역시 내면에 소심함과 불안이 가득했다. 이미 규모를 갖춘 사업가도 마치 아이처럼 더 큰 규모의 사장에게 심정적으로 기대고 싶어 했다.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할 만큼 대부분의 리더가 같은 패턴을 보였다. 실제로 리더 중에는 상당히 내성적인 사람이 많다. 집안에서도 자식이 셋이면 그중 하나는 조용하다. 부부도 한 사람이 활동적이면 다른 한 명은 조용한 커플이 많다. 우리는 흔히 외향적인 사람들이 더 진취적이고 나은 사람이란 편향을 갖고 있다. 어릴 적 학교에서 발표를 잘하거나 모임에서 흥을 돋우거나 대중 앞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긴다. 반면 조용하거나 나서지 않는 사람 또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은 부실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그러나 어느 조사에 따르면 지구상 전체 인구 중 3분의 1은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한다. 문제는 내성적인 사람들이 이런 뿌리 깊은 편향에 휩쓸려 본인들 스스로 기가 죽거나 그 평가를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내 경우만 봐도 나는 상당히 내성적인 사람이다. 직원들이 애써 준비한 생일 파티도 쑥스러워 몰래 도망갈 정도다. 여러 사람이 나를 위해 케이크를 놓고 노래를 불러줄게 받게 되는 주목은 부끄럽다. 여럿이 쳐다보는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것은 여전히 힘들다. 하지만 수백 명 앞에 서는 강연은 오히려 편하다. 천연덕스럽게 농을 던질 수 있다. 학생들 앞에서 하는 강의는 능숙하지만 그들이 모인 뒤풀이 건배사 요청에는 말문이 막힌다. 뿐만 아니다. 나는 대부분의 외부 저녁 식사 초대를 거절한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저녁 모임도 거절한 적이 있다. 방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힘들지 않을 뿐 아니라 어슬렁거리며 걷는 동네 산책도 즐겁다. 비행기에선 옆자리가 비어 있길 바라고 극장을 제외하곤 어디든 구석진 자리를 좋아한다. 그렇다면 부끄러움과 내성적인 성품의 차이는 뭘까? 부끄러움은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주목에 대한 경계다. 그러나 내성적인 성격은 사회적 환경에 대한 자기 태도다. 내성적인 것은 단순히 부끄러워하는 것과 다르다. 노래방이란 사적 공간에서는 부끄럽지만 대학 강단은 사회 활동의 일부이기에 지극히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것이다.
주변에서는 건배사 요청 따위에도 쭈뼛거리고 어색해하니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는지 묻는다. 하지만 내성적인 것과 부끄러움은 다른 것이라 대외 활동에 문제가 없다. 낯선 여인 한 명 앞에서는 부끄러워할 수 있지만 한 무리의 여자들 앞에서라면 한 시간도 떠들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자극을 통해 생동감을 얻고 즐거워한다. 반면 내형적인 사람은 조용하고 절제된 공간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며 창의적인 생각을 만든다. 나 역시 새로운 아이디어나 목표 대부분이 산책이나 독서 혹은 멍하게 있다가 얻은 것들이다. 그럼에도 현대 교육이나 문화는 모두 외향적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만들어져 있다. 학교와 직장 역시 모두 외향적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져 있다. 조별 과제, 회식, 단체 보상, 단체 기합, 술잔 돌리기, 합창, 건배사, 단체 사진, 구호 모두 집단 동조를 통해 성과가 나온다고 믿는 신념에서 생긴 것이다. 외향적인 행동 형태 속에 창의성과 생산성 모두 나온다고 믿는 것이다. 유머 있고 매력적이며 언변이 좋은 사람이 앞에 나서면 우린 그의 다른 재능과 가치를 살펴볼 사이도 없이 따르게 된다. 카리스마가 실제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그들을 따라 행동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리더들이 더 생산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문제를 더 잘 풀어나간다는 보장이 전혀 없음에도 외형적이란 이유로 리더로 안착되고 인정받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 이유로 여자보다 남자 리더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문화적으로 남자들은 외향적으로 자라도록 압력을 받아왔고 상대적으로 여자들은 내성적인 것이 미덕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정리하면 내성적인 사람도 리더가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도 그 인품과 도덕성 혹은 그의 능력만으로 리더로 존중받는 시대적 환경이 열린 것이다. 사실 나는 내향적 성품을 지닌 사람이 더 창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이 있다고 믿는다. 내성적인 사람이 리더가 되어 능동적인 부하 직원을 다스리면 그들의 생각을 잘 받아주고 활용할 줄 알기 때문이다. 반면 외향적인 상사들은 매사에 흥분해서 앞서 분위기를 주도하기 일쑤라 다른 생각을 가진 직원의 의견을 들을 기회 자체를 놓친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의 애덤 그랜트는 내성적인 지도자들이 종종 외향적인 사람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역사적으로도 진취적이고 개혁적으로 세계 역사를 바꾼 인물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내성적이었다. 루즈벨트나 간디만 해도 조용할 뿐 아니라 심지어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신념이나 행동은 믿고 따르기에 충분했기에 외향적이지 않아도 리더로 인정받았다. 오히려 대중은 지도자로 불리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리더보다 상징적으로 따를 수 있는 조용한 리더를 더 따르기도 한다. 찰스 다윈도 혼자 숲속을 거닐기를 좋아했고 저녁 식사 파티의 초청을 거절하기로 유명했다. 애플 컴퓨터를 발명한 스티브 워즈니악은 너무 내성적이어서 집을 나갈 수조차 없었다. 세상의 주요 종교 창시자들도 의외로 조용한 사람들이었다. 모세는 리더가 되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한 사람이었고 예수, 부처, 모하메드도 광야나 들로 혼자 다니길 좋아했던 사람들이다. 엄밀히 말해 내성적인 사람들은 창의성에서 외향적인 사람을 앞선다. 그렇게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내놓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외향적인 사람들이 받아 현실화하거나 세상에 알린다. 그러니 굳이 어떤 성격이 더 좋다 말할 이유가 없다. 모든 사람은 그저 다양할 뿐이다. 혈액형처럼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개념을 대중화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순수하게 내성적이거나 순수하게 외향적인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가장 좋은 경우는 내성적 성격의 장점인 창의성과
외향적 성격의 장점인 생산성이 합쳐진 둘의 중간에 있는 경우일 것이다. 너무 외향적이면 일을 저질러 수습이 안 되고 너무 내성적이면 사회생활이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사회 곳곳에서 여성이 조직을 이끄는 리더로 서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다. 이 또한 나는 지극히 다양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소유한 회사들만 봐도 사장의 반이 여성이다. 이들 여성 사장들은 조용하고 온화하면서도 절제된 행동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매우 잘한다. 그들은 강렬한 성격의 남성 경영자들보다 부정에 휘말릴 경우가 적고 여성 특유의 감성으로 직원들을 편안하게 다룬다. 또한 경계를 넘어 욕심으로 회사를 위험하게 만들지도 않는다.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만이 지도자가 되는 세상이 아니다. 자녀들이 내성적이라고 수줍어한다고 일부러 애써 바꾸려고 하지 않기를 당부하고 싶다. 내성적인 성품은 병이 아니다. 더불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우월함으로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란 평가를 받으며 부드럽게 그러나 명료하게 말하는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의 리더가 될 수 있다. 세상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당신.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당신보다 높게 날 수 있다. 나는 어릴 적 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 것에 상관없이 나 스스로 나를 존중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나는 재산이 나보다 더 많은 사업가나 유명 연예인 혹은 저명한 정치인들과 찍은 사진을 자랑하지 않는다. 지극히 사적인 친구가 아니라면 사진 한 번 찍은 관계를 자랑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오는 자리에 초대받은 적이 있는데 악수나 한 번 하고 과자나 집어먹고 오는 자리라는 걸 알고 난 후 거절했다. 좋아하지도 않는 샴페인에 과자나 집어먹기보단 집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면서도 충분히 내 존엄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때인가 특정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사회 사업과 관련해 자문을 요청하기에 두어 번 만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밥값 낼 생각을 안 하기에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 내가 상대를 연예인으로 만나는 것도 아닌데 친구 사이라면 최소한 밥값 정도는 돌아가면서 내는 예의는 있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 사람이 다 아는 연예인이고 그와 함께 밥을 먹을 때 식당 손님이나 직원들이 두리번거리고 사인을 받아간다 해서 같은 자리에 있는 나의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빌미로 주위에 자랑할 이유도 없다. 정치 권력에 관심이 없어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유명 연예인과 찍은 사진으로 나를 돋보이게 할 필요가 없다. 나 스스로가 그들보다 유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나보다 더 부자에게 기가 죽지도 않는다. 그들 나이쯤에는 내가 더 부자일 수도 있고 부모에게 자신을 받아 부자가 된 젊은 기업가들을 자수성가한 식당 주인보다 훌륭하다고 보지도 않기 때문이다. 내가 유일하게 눈치를 보고 자랑할 사람들은 나보다 학문이 깊고 많은 책을 읽은 지식인들이나 지혜가 많은 선생들이다. 권력이나 인기엔 무심하고 재산은 있다가도 없기도 하지만 지식과 지혜는 함부로 넘을 수 없기에 존중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식과 지혜는 그 앞에 고개를 숙여도 내게 굴욕감이나 자신감에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더 높게 날 수 있게 돕는 도구이기에 얼마든지 존중을 표해도 상관이 없다.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최선은 자신이 주변 환경에서 우위에 서는 것이다. 내 주변 환경에 내가 지배당하는 순간 나는 내 자존감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웃의 평판에 눈치를 보고 시류에 따라 처지를 바꾸고 만나는 사람에게 모두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남의 말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바꾸면 결국 억압되어 모든 것에 지배당하고 낮은 대우를 받고 불행해진다.
또한 세상과의 관계 설정에서 겸손을 핑계로 자신을 낮은 단계에 놓으면 노예의 모습을 갖춘다. 자기 스스로 지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다. 남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자유보다 감옥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게 된다. 자유를 부담스러워하고 남에게 내 자유를 가져가 달라고 결정권 자체를 양보한다. 이런 사람은 엄격한 규칙과 제도를 기꺼이 감당하며 축제가 열리면 참여자가 아닌 행사 도우미로 자신을 낮춰놓는다. 자신의 인생이란 축제에도 여전히 남처럼 행사 도우미가 되는 것이다. 결국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나이가 들면 고착화되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 결국 버림받게 된다. 버림받은 후엔 스스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자신은 항상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착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대우를 하는지 원망하게 된다. 동네에서 남편이 바람나면 동네 사람은 다 알아도 마누라만 모르듯이 주변 사람은 다 아는데 정작 본인은 무엇이 잘못인지조차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자각해야 한다. 외부 환경에 대한 자신의 위치를 재수정하기 위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정신 차림이 필요하다. 흔히 정신을 차리고자 각오할 때 머리를 흔들어 시선을 똑바로 하고 난다. 이처럼 세상에 대한 태도를 흔들어 수정한 후에 바로 세상을 마주보는 것이다. 나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려면 작은 성공이나 주변의 호의 혹은 칭찬만으로는 부족하다. 나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찾아내고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하고 걸맞은 장소에 가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들과 명분 없는 술자리나 미팅을 자제하고 거만한 무리들이나 불량배들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 밝고 건강하고 배울 만한 곳을 찾아다니고 밝고 건강하고 배울 만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어려서는 부모가 우리의 기준이 된다. 우리 엄마가 그랬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다 성장할수록 선생님 혹은 스승, 더 커서는 신문, 잡지, TV, 책 등으로 기준이 옮겨진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생기면서 가치관이 달라지듯 나의 기준을 점점 넓혀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나와 온 세상이 같아져서 세상 전체와 내가 견주어야 할 정도로 자라야 한다. 나 없이 존재하는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이 나다. 그걸 명확히 인지하게 되면 절대로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인식에서 자존감이 탄생한다. 이 자존감을 갖지 못하면 자유를 얻을 수 없고 자유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 자존감이 파괴되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렇게 우리는 현실과 맞서 싸우고 저항하고 의문을 갖고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된다. 세상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고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존감이 충분하면 누구와 비교해 자신을 평가하지 않게 된다. 나 스스로 가장 높은 곳에 있기에 비교할 이유도 방법도 없다. 이때야 비로소 막힘이 없어져 시야가 넓어지고 보는 만큼 자유롭게 되고 사랑하게 되며 행복을 얻게 된다. 그것은 내가 언제라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힘과 언제든 함께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올라 세상 전체를 한눈에 넣어라. 이것은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자전거는 정지하면 쓰러지고 회사는 성장하지 않으면 망하며 소통하지 않는 인간은 살아서 죽고 이익이 늘지 않는 자본은 붕괴하며 변화하지 않는 유행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자존감을 가지고 나아가면 성장하고 변하고 소통한다. 나는 위대하다. 나는 생각하는 독립된 인격체다. 나는 모든 우주와 동등하다. 나는 이 세상 전체를 대변한다. 나는 나 스스로가 하나의 우주다. 그러므로 나는 우주를 대표해서 고결하게 행동할 것이며 우주 전체의 모든 생명과 공존할 것이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나를 대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결국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 세상도 나를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